은퇴하고 나니 너무 허전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려워요. 자식은 믿었는데 점점 연락도 뜸해지네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 품고 유튜브를 켠 적 있으시죠? 추천 영상 속 나와 비슷한 제목만 봐도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눌러보게 됩니다.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안녕하세요. 82세 사회심리학 박사 김진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현관문을 닫고 들어오는 순간 내 편이라고 믿었던 세상과는 단절된 기분.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하고 은퇴했는데 하루하루가 더 무겁고 길게만 느껴지는 날들. 가끔은 내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 무너지는 기분이 든다고 말하십니다. 이처럼 지금 이 영상 앞에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 속에 오늘도 버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착각하시는 5가지. 이 부분만 미리 알고 계셔도 막상 은퇴 후 닥쳐올 심리적 불안감을 쉽게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행복한 은퇴 설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자녀가 나의 노후를 조금은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한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운 자식이니까,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자식만큼은 내가 늙었을 때 곁에 있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다 줬습니다. 결혼할 때는 목돈을 마련해 주었고, 신혼집 전세금을 보태주고, 애를 낳고 키우는데도 이것저것 보태다 보니 남은 게 없더군요. 돈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줬고, 시간도 줬고,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시간까지 내어가며 그 아이들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내가 병원에 누웠을 때, 생활비가 모자라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을 때, 자식들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요즘 너무 힘들어. 미안해. 아버지, 요즘 애들 학원비도 빠듯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이 워낙 팍팍하다 보니 자식들도 그들대로 버티고 있다는 건 알죠. 그런데도 참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평생 2아들을 위해 살아오셨고 둘 다 결혼 자금, 전세금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연금 일부도 손주 양육비로 매달 보내셨지요. 하지만 정작 그 어르신이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입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자식들에게 연락했을 때 2아들 모두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결국 혼자 적금을 깨고 동네 이웃에게 급히 돈을 구워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자식한테 전화도 안 해요. 그 말 끝에 맺힌 울음,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자식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도 살기 바쁘고 자기 자식 키우고 집 대출 갚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건 그저 내가 해준 만큼의 보답이었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은퇴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식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마음 한구석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혹시라도 어려워지면 내 자식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 믿고 싶은 겁니다. 그 믿음, 아주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건 맞지만 때로는 우리 삶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착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서운해지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지고 멀어지고 결국엔 같이 있어도 어색한 사이로 만들고 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기대지 말고 기대어 주지 않기를 바라야 할 때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자식이라 해도 각자의 삶은 각자의 몫이 되어야 서로에게 덜 미안하고 덜 부담스러우며 오히려 오래도록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주고 받기 위해
서로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줄 사랑은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돈과 삶의 무게까지 지워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시간과 정성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조금 써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통장을 조용히 열어보세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나를 책임질 수 있을지 차분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차가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자기 방어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삶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식이 미운 것도 내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씩 내가 나를 책임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이고 여전히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은퇴 후에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도 난 뭔가 하면서 벌어야지. 은퇴하면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지 않겠어? 그동안 경력 쌓았으니 어디든 나 같은 사람 필요할걸? 그런데 막상 은퇴 후의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먼저 줄어들었고 필요한 사람보다 젊고 빠른 사람이 먼저 채용되었으며 자신 있었던 경력은 나이라는 조건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곤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웃 박재용 어르신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50대 후반까지 직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정년보다 1년 빨리 나와 나는 장사라도 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든 먹고 살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네 한켠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오가는 사람들도 많고 오랜 인맥 덕에 단골도 조금 생겼죠. 그런데 딱 3개월이 지나고 나니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들쑥날쑥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래떡을 썰고 튀김을 굽고 설거지까지 하면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퇴직 전 월급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나마 벌던 수익도 여름 장마철 가게 앞도로 공사로 손님이 줄면서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쉬는 게 나았지. 그 말이 얼마나 허탈하게 들리던지요. 박 어르신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제2의 전성기를 꿈꾸며 창업이나 재취업에 나섭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체력은 예전만 못하고 새로운 기술은 익숙하지 않고 무엇보다 시장이 원하지 않는 나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공고를 보면 대부분 40세 이하 우대, 즉시 출근 가능자, 경력보단 열정, 이런 문구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 사이에서 우리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자 10명 중 7명은 나는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벌 계획이다라고 응답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실제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사람은 10명 중 2에서 3명에 불과하다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돈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제야 진짜 은퇴가 시작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은퇴 후에도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 정말 현실적인가? 아직은 건강하니까, 아직은 괜찮으니까. 그 생각은 맞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단기전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30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지 않으면 한순간의 낙관이 몇 년 후 가장 큰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위험한 투자 대신 지출을 줄이고 생활 구조를 단순화하며 꼭 필요한 수입 구조를 정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돈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 지금이라도 작은 금융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내 연금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월 평균 소비는 어느 정도인지, 노년기에는 어떤 지출이 더 늘어나는지, 이런 기초만 알아도 여러분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워렌 버핏도 그의 자산 대부분을 65 이후에 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막연한 기대보다 조용하고 냉정한 계획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일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열심히보다 현명하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 나의 경제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착각은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들어오니까 이제 좀 괜찮겠지. 그래도 나도 연금은 꾸준히 부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은퇴를 맞이한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오는 연금이 노후의 안전망이 되어줄 거라 믿고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위로로 은퇴 직후 여행을 가기도 하고 자동차를 바꾸기도 하고 오랜만에 취미생활을 시작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몇십만 원으로 살아가는 삶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수급자의 월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약 65만 원 수준입니다. 남성 평균은 약 78만 원, 여성은 50만 원대.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더해도 전체 평균은 80에서 90만 원 내외입니다. 물론 연금이 전혀 없는 분들에 비하면 이마저도 감사한 일이지만 과연 이 금액으로 지금의 물가 속에서 한 달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월세, 관리비, 식비, 통신비, 거기에 병원비, 약값, 손주들 생일, 경조사비까지 모든 걸 다 줄여도 기본으로 지출되는 돈이 어느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인생 전체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마지막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만 노후는 건강보다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상황을 미리 고려하지 않고 연금으로 대충 살지 뭐하며 막연히 시간만 보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연금마저도 빠듯함으로 느껴지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부으셨고 매달 약 72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월세 45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고 계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연금 나오는 게 어딘가요? 없었으면 진작 쫄딱 망했을 거예요. 그 말씀 뒤에 웃음은 있었지만 그 웃음 너머에 있는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연금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금은 분명히 중요한 기본 장치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기초 체력이지 삶 전체를 책임질 완벽한 방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연금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기본으로 두고 그 위에 작게라도 보조 수입이나 지출 구조 재정비를 얻는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고정비를 줄일 수 있을지 점검해보고 필요 없는 자동이체 항목은 없는지 매달 나가는 식비, 의료, 비소소한 소비 중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없는지 스스로 분석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는 가벼운 일거리나 취미 활동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 물론 체력적으로 무리해서 무언가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작은 루틴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소소한 수익이 연금에 더해진다면 삶의 질은 훨씬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산된 노후가 아니라 감정에 기대지 않은 노후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연금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때 우리는 그 빈칸을 채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월별 고정 지출을
한번 손으로 써 내려가 보셨으면 합니다. 쓰다 보면 보일 겁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보다 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한 줄 한 줄 내 삶을 적어가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착각은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은퇴하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가고 손주랑도 놀고 부부끼리 조용히 산책도 다니며 천천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집은 조용했고 대화는 줄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함께할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가족이란 존재는 함께 사는 이가 아니라 멀리서 연락 오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딸, 이번 주말엔 시간 괜찮니? 아빠, 이번 주는 일정이 좀 많아서 손주 보고 싶다. 얼굴 좀 보여줘. 지금 학교 방학이라 시끄러워요. 다음에요. 이런 대화를 몇 번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말도 기대도 연락도 줄어듭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도 낯선 거리감이 생깁니다. 한 지붕 아래 있지만 서로 말없이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동안은 각자의 일에 집중하느라 함께 있는 시간이 귀하고 짧아서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막상 하루 종일 마주 앉아 있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서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있는데 대화는 없어요. 같이 밥 먹고 TV 보고 그게 다예요. 라고 말하신 한 어르신의 말씀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자연스레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말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내가 꿈꾸던 은퇴였을까? 가족은 곁에 있지만 정작 정서적으로 함께 한다는 느낌은 점점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을 하나 했던 겁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가족과 더 가까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관계가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연습이 없으면 그 긴 시간은 오히려 더 많은 거리감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제일 먼저 한 게 혼잣말이에요. 누구랑 이야기할 일이 없으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보다 마음이 닿아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그 말 한마디에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관계에 대한 기대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삶에서 지지자가 아니라 거리를 둬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서적 연결은 반드시 가족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웃,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리를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삶의 가장 소중한 보골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말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잣말처럼 시작한 말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외로움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와 말 한마디라도 나누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 바로 해보세요. 전화도 좋고 문자도 좋고 심지어 메신저로 짧은 안부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외로움을 조금은 덜어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간직하면 내 마음이 굳어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누군가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 그 자체가 이미 외로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착각은 은퇴 후에는 취미 생활로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해보고 그림도 그리고 악기도 배우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미뤄뒀던 소소한 꿈, 마음 한켠에 접어뒀던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야 꺼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처음엔 설렙니다. 문구점에서 스케치북을 사고 문화센터에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비도 하나씩 사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시간은 있는데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다른 사람들처럼 잘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그렇게 며칠 미루다 보면 스케치북은 책상 구석에 밀려나고 악기는 먼지만 쌓입니다. 그리고 다시 TV 리모컨을 들고 익숙한 드라마나 뉴스 속으로 돌아가곤 하죠. 왜 이렇게 의욕이 안 생기지? 나는 취미도 못 즐기는 사람인가? 다들 뭔가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취미가 즐겁게 해줄 거라는 기대는 금세 현실의 무력감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미라는 것을 마음만으로 시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미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취미를 꾸준히 즐기려면 생활 리듬이 받쳐져야 하고 기초 체력도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나를 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고 30분 동안 글을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작고 반복적인 루틴이 취미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김옥자 할머니는 은퇴 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자식은 바빴고 남편과는 대화가 없었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TV만 보는 삶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시쓰기 교실에 한번 가보라는 이웃의 권유를 받았고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매주 한 편씩 시를 써보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글을 들으며 공감하게 되면서 조금씩 삶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펜을 잡는 게 어색했어요. 근데 한 줄 한 줄 적다 보니 내가 살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취미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삶 안에 나를 위한 한 조각을 남겨두는 행위입니다. 누가 봐도 잘해야 할 필요 없고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면 그 자체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연필 한 자루, 노트 한 권, 창밖을 바라보며 한 줄 써보는 것으로도 삶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혹은 실내에서 유튜브 영상을 따라 스트레칭을 하거나 동네 도서관을 한 바퀴 산책하듯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나만의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 10분이 쌓이면 나중에는 나를 웃게 만드는 소중한 루틴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취미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사치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입니다. 은퇴 후에도 즐겁게 살고 싶다면 무언가 대단한 걸 시작하려 하지 말고 지금의 나로 지금 여기서 작은 시작 하나만 해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5가지 착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째,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 둘째, 은퇴 후에도 돈은 어떻게든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셋째,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안도감. 넷째, 가족과의 시간이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다섯째, 취미 하나면 노년은 충분히 행복할 거라는 환상. 이 5가지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며 문득문득 마음이 찡해졌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셨던 진실을 다시 마주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알아차렸다면 그건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라는 말, 지금 이 순간만큼 더 정확하게 어울리는 때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는 미래의 나에게 어떤 마음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누구보다 애쓰고 누구보다 기다려온 지금의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단단한 하루를 선물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 가까운 지인에게도 조심스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서로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하루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왜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에 대해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